요즘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굉장히 다시 윤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것이 시급한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향, 또 윤 정부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시급성을 먼저 보면은 수도권의 면적이 11.8%밖에 안 되는데 GRDP가 52.6%, 취업자 수가 50.5%, 인구가 50.4%에서 전부 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GRDP가 2015년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급격히 가파르게 앞지르고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GRDP가 이제 많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취업자들도 2017년을 부터 수도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인구도 2019년부터 2019년 50%, 20년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을 계기로 해서 GRDP가 계속 많아지는데 이 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뿐이 아니고 경제뿐이 아니고 이제 일천대 기업 본사, 그다음에 예금의 금융이나 우량한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든지 문화시설이나 의료 환경도 수도권이 월등합니다. 최근에 뭐 지방에 병원이 없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균형 발전이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위원장을 모시고 있던 균형발전 위원장을 모시고 있던 김병준 위원장이 2005년에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때는 지역 분산만 신경을 썼습니다. 지역 분산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쉽게 핵심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쉽게 핵심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신도시를 베드타운화 시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전부 주말에는 다 올라오기 때문에 베드타운화되고 원도심은 공동화되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중앙정부가 이 원도심 문제를 재생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10조 원, 지방정부 5조 원, 15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회의 때 김병준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게 뭐 굉장히 아쉽지만은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지역 분산만 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내려가고 해도 지방의 시도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안 내려가고 공공기관만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그래서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공장 총량제라든지 4년제 대학의 정원 동결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원점에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산업단지가 약 1000여 개 건설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인수위원 때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의 많은 단지가 지금 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고 지방은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는데 지자체단장들은 국회의원들은 선거용으로 계속 산업단지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도 뭐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등 이런 걸 만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 부산 블록체인 특구도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을 아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89개가 2021년 기준으로 지방 소멸 지역으로 판단이 됐는데 아마 작년에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가 계속 납니다. 이렇게 GRDP가 이제 계속 나는데 대구가 제일 적어요. 제가 대구는 대통령도 많이 배출했는데 대구 2,300만 평균의 그 3분의 1밖에 안 되죠. 울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경제 구조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 바뀌는데 이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여기 보면 이제 세계 상위 기업들인데 애플이라든지 사우디의 석유에서 빼고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다음 페이스북, 중국의 텐센트 이런 것처럼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이 상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다 플랫폼 기업이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한적으로 도시 집중도 높은 산업일수록 고임금, 여기에 우수 인재가 몰리기 때문에 임금을 보면은 에버리 웨이지를 보면은 도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이렇게 임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거 하면은 디지털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반도체 인력이 향후 3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년 우리는 100명, 10,0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반도체 전공자는 1,4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10년째 매해 전문 인력을 10,000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중국은 20만 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배터리, 인공지능, 전기차,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는 분야 모두 사람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을 하면서 임금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교밸리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의 임금과 지방의 기업들의 임금 차이가 너무 나면서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인천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원이 안 차고 있는 실정이고 대학생들. 지금 현재 제가 인수위원하면서 전국을 한 2바퀴 돌아보니까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처음에 SK 하이닉스 하나 들어가면 50개 협력업체가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클러스터인데 이걸 처음에 구미 공단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10년간 무상 사용을 제안했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 구미로 가려고 했는데 대구에 약 20여 개 대학이 있는데 인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학이 완전히 지금 18년째 그 반값 등록금을 하면서 지방 대학을 제가 한 20여 군데 방문해 봤는데요. 거의 초토화됐어요. 영남대학도 지금 뭐 거의 재정이 없어가지고 우수 교수는커녕 뭐 연구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구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용인으로 옮겼다는 얘기고 제가 또 부산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회장 얘기가 전기차는 첨단 산업이라 연구 인력이 필요한데 300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부산에는 대학이 한 25개쯤 되는데 연구 인력 300명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기흥에다 연구소를 건설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지방을 다니고 온 현장 그 방문 얘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인구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인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이오도 계속 우리 등을 돌리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방문했던 여러 공장들 하나같이 예외가 없이 젊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평균 53세 이상인데요. 거의 이것도 굉장히 가장 젊은 축이고 대개 뭐 60대가 가장 많고요. 젊은 사람은 공장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가치관의 변화고 또 우리가 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 부모들이 딸들을 힘든데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들이 약 50만 명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냥 일도 구하지 않고 구직 담임도 하고 그냥 쉬고 그 청년들 50만 명이 쉬고 이런 문제가 좀 큰 문제고 저는 이것이 내년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최근에 이제 과일 가게 가면 뭐 샤인 머스크인가 하는 그 파란 그 포도 같은 거 시골에 가보니까 포도 농장이 재래식 포도 가지고는 이런 고임금을 주고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다 바꿨다고 그래요.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과일 같은 것도 전부 이제 싸게 팔아서 싼 전통적인 과일은 다 없어졌습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청년들이 이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가운데 청년들은 이미 벌써 2010년
2003년경부터 수도권으로 청년들은 특히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GRDP가 2015년부터 이제 그 수도권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더욱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또 5대 광역시로,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뭐 서울에 오면은 와서 뭐 한 2, 3년 늦더라도 뭐 코딩도 배우고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임금을 뭐 2배 이상 높은 좋은 직장에 판교밸리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집값이 높고 해서 집장만 해야 되고 구직난 또 그러니까 결혼이 지연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이 유독 0.5%, 뭐 우리가 0.78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지만은 서울은 0.5% 작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임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하고 두 사람이 평생 0.59명을 낳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급격히 감소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건데요. 인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2030년대 5천만, 2040년대 4천만 붕괴가 전망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합계 출산율이 0.25% 감소하면 성장률이 0.9% 감소한다는 OECD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감소하게 돼가지고요.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되는데 1% 이하로 들었으면 그게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시대 하면 1993년부터 시작된 건데 1993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0.7% 성장이에요. 이 0.7%는 신규 투자가 안 되고 대체 투자 정도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청년들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캥거루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역균형 발전을 안 하면은 지역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지방의 청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만 명 정도 지방에서 대졸생이 나오는데 연간 그중에 10만 명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막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시대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대통령이 그대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절반의 선거에 머문 가장 큰 이유는 지방 분산만 되고 지방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지방 분권이 안 돼서 그렇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데 첫째 지배구조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분산에 이어 이제는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량권을 확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인사도 바텀업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방기관에 무슨 뭐 제가 새만금에 가보면 새만금 그 기관이 있는 새만금 소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와요. 기획재정부에서 한 고창과장급이 왔다가 좀 1년 만에 1년 있다가 승진해서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거는 워낙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반대가 많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 전략은 이제 그럼 지방의 판교밸리 같은 이런 밸리 어떻게 만드느냐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초광역 메가시티. 광역 이제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라고 그러죠. 광역시가 있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근처를 묶어서 IT 밸리를 하나씩 만들어줘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광주 전남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하고 강원도 여기는 어디 들어갈 데가 애매해요. 근데 전북이 아주 정말 제가 다니면서
특이한 걸 느꼈는데 전북이 전남, 광주, 전남에 끼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광주, 전남에서도 전북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긴 거죠.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는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여기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IT 밸리를 만들어줄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경기가 안 되는 지역은 세 군데는 특별히 특별자치도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주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나서 지금 요걸 이제 시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들어서야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비례지를 예를 든 건데 거기 하면 이제 우수한 대학들이 많죠. 뭐 실리콘밸리 칼텍이나 USC, 스탠포드, 버클리 쭉 있고 연구소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되게 하는 데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근데 구글 같으면 구글을 창업한 사람들이 스탠포드 다니는 학생들이 창업했죠. 학생들이 차고에 창업을 했습니다. 2명이 있어 처음에. 그럴 때 누가 돈을 댑니까? 바로 옆에 있는 벤처금융 회사가 돈을 댑니다. 제가 구글을 뭐 이런 걸 실리콘밸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2달 가서 체제하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우수한 청년들이 결국은 핵심 기업은 우수한 청년들의 두뇌에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벤처금융이 돈을 대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나죠. 근데 벤처금융 회사를 에서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돈을 투자하면은 한 10명 정도 성공한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대박을 터뜨려서 큰 기업에 피인수 합병되면서 100명 정도 투자했던 걸 다 건져낸다는 얘기, 내고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가 안 받는 사람 어찌 되느냐? 그거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워낙 이제 성공해서 근데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피인수 합병되는 스타트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을 가지고 중국이나 인도 청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중국 인도의 벤처 기업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요것들이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요게 안 됩니다. 벤처 금융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 나온 것이 GE가 나온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존 피어폰드 모간이라고 하는 그 JP 모간이 집이 제일 먼저 에디슨이 전기를 가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모간이 투자를 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속 없어.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에 벤처금융회사가 거의 뭐 서울에 몰려 있고 그나마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은 거의 없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을 이제 예컨대 뭐 카이스트 계열, 카이스트가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고 대구에 디지스터, 울산에 유니스터, 그다음에 광주에 지스터, 카이스트 계열은 아니지만 포철이 출자한 포스텍 같은 데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졸업생들도 거기는 1년에 보통 한 200~300억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와 버려요. 왜냐하면 창업을 못 해요. 이 환경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해 줘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청년들이 수도권을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인재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대학을 운영하는 권한을 시도단체장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했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보고를 드렸는데 3대 약속은 이제 처음에 큰 것이 이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건 대통령 말씀이 균등한 기회지 전부 균등하게 살자는 건 아니다. 흔히들 균형 발전 그러면 똑같이 살자. 그거 아니다. 자유를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인데 그것의 약속 1, 2, 3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정과제를 15개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속 1번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이게 이제 지방 권한을 강화한다. 지방 재정력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지방에서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이제 우리 실전 과제 이런 걸 맞죠. 혹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반 성장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또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도 계속 육성을 한다. 이런 걸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방의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대전의 성신당 빵집 같은 경우는
대전에만 매장이 있는데도 매출이 62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그 커피 카페 테라로사는 매장당 매출이 스타벅스 2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7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 감귤이 작년에 매출액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계속 같이 육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을 위해서 15대 정책 과제, 76개 실천 과제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역 공약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공약을 또 17개 시도별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해서 이걸 다 합하면은 공약이 255개 정책 과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331개 정책 과제를 지금 5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구를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 왜냐하면 이게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몽리를 좀 부리는 거죠. 내년 총선까지 총선 공약을 이행을 못하도록 지금 공약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출범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공약 이행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공약이 지금 거의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면 좀 하지만 거의 한 90%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대통령 120대 국정과제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15대 과제를 10개 과제를 묶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지방시대위원회법을 법 이름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법도 통과 안 되고 있는데 법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실행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정도 거치는 일본은 2014년에 벌써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지사의 권한을 많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에 있어서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정력을 위해서 요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곧 할 겁니다만 지금 그 세 가지가 큰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주력 산업에 해가지고 지방에 이제 첨단 이게 이제 첨단 이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지역 균형 발전 동시에 하는데 12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각 지방별로 이렇게 지방에 이제 이렇게 각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550조를 투자해서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완화 첨단 전략 산업을 같이 이제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 국가의 전략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지금 용인에 들어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용인에 지금 이제 300조 정도 투자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냥 이것이 과거의 산단과는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지역에서 입지를 만들고 지역에서 어떤 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 중앙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산단을 만들어 놨더니 전부 절반 이상 놀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에서 탈피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요거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응모한 상황입니다. 응모한 게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많이 응모가 되고 있고요. 대학 면에서 교육 면에서 대거 정원이 미달돼 있어. 지금 이제 교육부의 중요한 업무 보고의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앞으로 대학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금년에 5개 지역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전 지역 확대하는데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대학의 지금 글로컬 대학을 30대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5년간 선정되는 30대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1,000억, 연간 200억씩 지원해서 카이스트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방에. 그래서 지방에 30개 대학, 이것 때문에 지방 대학들이 좀 난립니다.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교육자유특구란 걸 만듭니다. 이 교육자유특구가 대학에 가기 전에 초중고등학교를 지금 전교조가 지배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 우수한 학교 시스템을
가져오는 특구를 운영하는데 그 특구도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만드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결국은 외국인 학교 얘기죠. 외국인 학교 워낙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서민들도 다닐 수 있게끔 학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좀 정교조의 그 마수에서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얘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중 하나가 지역 명문고를 다시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게 이제 지역 교육 자유 특구에 만들어지는 건데 공립학교도 미국 차트스쿨식 자율형 공립학교 만든다. 이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이제 40년 넘게 평준화를 하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이거를 다시 어느 정도 부분 재생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정력인데 이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 여기 요거 하는데 그 연간 200억씩 30개 대학에 지원하는데 그 외에도 교육부에서 하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을 50% 이상을 지방 시도지사가 하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시도지사가 우리 도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경주 같으면 경주에서는 소형원자로 SMR이라고 소형원자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제 클러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한다. 그러면 자연히 경주에 있는 일부 대학의 그 계약학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지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에다 권한을 넘겨준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와는 달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권한의 예산의 50%를 지역으로 넘겨준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재정이 이제 재정 자주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아직 지방의 문제가 지금 현재 세금을 보면 국세가 대개 76%, 지방세가 23%인데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왜냐하면 국세를 거둬가지고 교부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지방에서 총조세의 약 70%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중앙재정이 워낙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 있고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다른 개념인데 국가 부채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서 광의 부채인데 이것이 이제 IMF가 정부 재정 통계 메뉴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국가 채무란 것만 쓰면 쓰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비율을 다 봐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 통계법을 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유로존에 합류할 수 있는 통계가 국가 부채 40%를 봅니다. 우리나라 다 이미 넘어서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 위험도 고려해야 되고 지방의 재정력도 강화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아직 기획재정부 중앙의 재정당국과 아직 타결이 안 돼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지금 현재 굉장히 대통령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모인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총장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그렇게 주목이 안 돼서 사무총장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교수님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역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 문제가 거의 이제 기업 유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많이 좀 이제 진척이 되고 있고, 나머지 재정 문제가 이제 서로 합의를 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